오늘은 그림의 진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고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네덜란드에서 시작해서 파리를 거쳐 남프랑스의 아르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생레미에서의 투병 생활, 그리고 마지막 오베르슈르와즈에서의 그 생을 마감하는 그 시기에 이르기까지 고흐는 그림만큼이나 생애에 관한 절절한 사연들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익숙한 해바라기 그림은 화병에 꽂혀 있는 그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들을 잘 알고 있는데요. 고흐는 사실 처음 파리에서부터 해바라기를 그렸는데 그때 그린 그림들은 잘린 해바라기가 바닥에 널려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Cut sunflower. 두 송이의 해바라기가 잘린 채로 바닥에 던져져 있죠. 그중 한 그 잘린 해바라기는 뒤집혀져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해바라기는 좀 더 칙칙한 색으로 그렸는데 여전히 잘려 있죠. 또 이렇게 Four cut sunflowers라고 해서 4개의 그 해바라기가 잘린 채로 이렇게 바닥에 있는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바로 파리 시대 때 그린 것이죠. 고흐는 왜 이렇게 이 잘린 해바라기를 그렸을까?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고흐의 생애에서의 전반부의 두 가지 사실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고흐가 어렸을 때 고흐 집안에는 화상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사고 팔면서 직업적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죠. 고흐는 그 중에 한 친척을 따라서 10대 후반에 영국 런던으로 가서 화상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흐는 그림에 대한 감각을 그때 본격적으로 익히게 되는데요. 이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의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혁명의 여파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돼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던 그런 시기였죠. 이때 일군의 젊은 작가들이 그 사회적 문제에 주목하면서 그림으로 그려내기 시작했는데요. 미술사에서는 이들을 소셜 리얼리즘이라고 이렇게 이들의 그림을 지칭을 했습니다. 고흐는 이들의 그림에 빠져들게 되죠. 그림을 통해서 고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키워갔던 것인 것 봅니다. 고흐는 이들의 그림을 좋아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집까지 해서 1500점이나 이 소셜 리얼리즘의 그림을 수집해서 지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 고흐 미술관에 그 1500점이 소장되고 있습니다. 고흐가 나중에 초창기 네덜란드에서 그렸던 거의 모든 그림들은 바로 이 소셜 리얼리즘의 영향하에서 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황산촌을 그린 그림이죠. 또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초창기의 대표작이죠. 감자 먹는 사람들. 고흐는 네덜란드에서 그림을 시작할 때 주로 검은색을 사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과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들 사이에 우러나오는 어떤 사랑의 따뜻함을 그림으로 주로 그렸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해바라기 그림을 이해하는 그 두 가지 중요한 생애의 사실 중에 첫 번째 이야기, 영국 런던에서 소셜 리얼리즘의 그림들을 통해서 회화적인 감각을 익혔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국에서 돌아와서 고호는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적응에 실패해서 그만두게 되죠. 그러나 그 꿈을 접지를 못해서 전도사로서 살아나가려고 계속 공부합니다. 그해 여름에 탄광촌에 봉사를 하러 갔는데요. 고호는 그 탄광촌의 광부들의 고통스러운 삶과 함께하면서 성경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의 고통에 위로가 되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고호는 처절하게 절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루의 일과를 끝난 광부와 가족들이 방고호가 성경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했지만 삶의 고통에 지쳐서 누구 하나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호는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헤매고 있다가 어느 날 한 광부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중 아이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받은 가족들이 너무나 기뻐했던 것이죠. 고호는 그 경험을 굉장히 깊게 바라봤습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느님의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주자는 결심을 했죠. 이것이 바로 고호가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직접적인 동기죠. 고호는 그렇게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에 있는 왕립미술학교까지 가서 그림의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동생 테오가 프랑스 파리에서 화성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테오에게 연락을 해서 파리에 이주하는 것을 동생이 돕도록 해서 결국 파리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파리는 인상주의 물결로 온통 뒤덮여 있을 때였습니다. 고호는 그렇게 파리에 와서 동생 테오를 통해서 로트렉을 알게 되고 피사로를 만나게 되고 고갱과 친분을 갖게 되고 또 신약과도 어울리게 됩니다. 고호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인상주의의 화풍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실 파리에 와서 고호가 기대하는 것은 그림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화가들과 함께 살면서 같이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같이 팔고 그 중에 누구의 그림이 팔리던 그 팔린 돈으로 함께 나누며 생활하는 것을 고호는 꿈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신자들의 공동생활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겠죠. 그런데 당대의 파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역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파리의 삶은 근대화되면서 도시 자체를 새롭게 건설해서 온통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분위기로 그렇게 만연되어 있던 곳이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화가들도 그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신흥 부르주아들에게 자신들의 그림을 직접 팔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제에 밝은 그런 화가들이 돼 가야 됐는데 그런 화가들에게 고호가 함께 살면서 함께 팔고 누구의 그림이 팔리든 나누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당시의 화가들이 귀를 열었을까요?
고우는 점점 더 파리 생활에 지쳐갔고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파리는 고우가 10대 후반에 갔었던 런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골의 농민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짓고는 살 수가 없어서 대지주들에게 땅을 팔아넘기고 도시로 몰려들어서 산업혁명의 여파로 생긴 공장들에 노동자로 취직하는 것을 꿈꿨던 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리로 몰려들어서 운 좋은 사람들은 취직을 했지만 노동자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일감을 얻지 못하고 파리 시내를 쥐떼처럼 몰려다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행여자들, 노숙자들, 그 사이에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연인들은 윤락을 하고 이런 당시의 실상을 소설로 쓴 게 바로 레미제라블이죠. 그 소설을 읽으면 당시에 파리의 생활상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고호는 그런 파리에서 희망을 만들려고 애썼지만 아주 심각하게 좌절한 것이죠. 그때 고호가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잘린 해바라기를. 저 해바라기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꿈이 좌절된 고호 자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호는 몸이 너무 많이 상해서 주변의 화가들의 도움으로 남프랑스 아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를에서 고호는 생의 환희를 느끼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아를인데요. 고대의 로마 제국의 식민 도시로서 온전히 그 로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아주 아름다운 작은 마을이었죠. 남프랑스 지방은 정말 햇빛이 아주 화창해서 온통 그 찬란한 햇빛을 받은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빛나는 형상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호는 우중충한 파리에서 살다가 아르에 내려가서 세계의 모든 사물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거죠. 고호는 거기에서 다시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방스 지방은 여름이 되면 이렇게 해바라기 밭으로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아마 고호는 파리에서는 잘린 해바라기를 그렸지만 아르에 내려와서 그 잘린 해바라기를 다시 살려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해바라기는 해를 향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고호의 신앙 안에서 고호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꽃이기도 하죠. 이게 바로 고호가 아르에 와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온통 찬란한 태양 아래 세상의 모든 것이 빛나는 이 모습을 그렸는데요. 그 세상 속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를 저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고호가 좋아했던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이 오마주로 이렇게 그려진 것인데요. 바로 저 씨 뿌리는 사람이 다시 아르에 내려와서 희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려는 고호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호는 그렇게 다시 해바라기를 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는가? 이제는 잘린 해바라기가 아니라 잘린 해바라기를 화병에 꽂아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두 송이의 장미는 바닥에 있습니다. 세 송이는 꽂혀 있죠.
아마도 처음에는 5송이가 바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하나 화병에 해바라기를 꽂아서 다시 살려내려고 애썼던 것이죠. 3송이를 화병에 꽂고 5송이를 다시 꽂고 12송이를 다시 살려내고 15송이를 그리고 16송이까지 고우는 해바라기를 살려내려고 애썼던 것이죠. 이 고우의 해바라기 그림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이렇게 온통 해바라기가 몸부림을 치며 생명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노란색과 갈색과 초록과 담자색이 온통 한데 온몸으로 부둥켜 안으며 저렇게 꽃을 피우고 저렇게 생명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죠. 고흐의 모든 그림들이 그렇지만 특히 해바라기 그림은 가까이 들여다 봐야 됩니다. 저 물감을 두텁게 칠한 임파스토 기법으로 생명의 안간힘을 펼쳐가는 이 해바라기의 자태 하나하나가 바로 아르레에 내려간 고흐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죽어가는 해바라기들을 살려내는 고흐. 저 해바라기는 해바라기 자체이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고흐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워갔던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 그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고흐 자신, 좌절한 고흐 자신을 살려내고 있었던 것이죠. 인생에 완전히 절망했으면서도 그 바닥을 짚고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저 간절한 힘이 바로 고흐의 그림의 힘이죠. 그래서 반고흐의 해바라기는 어떠한 다른 화가의 꽃그림보다도 삶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딛고 온 세상에 생명의 에너지를 발산하려는 그 고흐의 간절한 열망이 해바라기 속에 아프게 그러나 감동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흐는 이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면서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고갱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르레 내려와서 같이 살며 그림을 그리자고요. 바로 파리에서 꿈꿨던 그 좌절된 꿈을 아르레에서 다시 살려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갱이 내려오는데요. 고흐는 그 고갱이 묵을 방을 온통이 해바라기 그림으로 장식을 해서 고갱을 환영합니다. 생명에 대한 강한 충동이 넘쳤던 고흐가 이제 그것으로 고갱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갱이 아르레 내려온 것은 고흐가 꿈꾸던 것에 화답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테오 때문이죠. 화상이었던 테오가 자기의 그림을 팔아주기를 기대하면서 그 테오의 간청을 고갱이 뿌리치지 못하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파국은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이죠.
고갱은 그렇게 고호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고호에게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이 그림이 바로 사단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고갱은 고호를 해바라기 화가라고 칭했는데요. 이렇게 고호가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고호는 이 그림을 받고 분노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화병에 꽂힌 해바라기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캔버스에 그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호를 너무나 바보같이 그려놨던 것입니다. 고호는 고갱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그림과 자신의 가치관들을 깡그리 무시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날 밤 엄청난 싸움이 둘 사이에 벌어졌고요. 고호는 집을 뛰쳐나가서 귀를 잘라버렸고 고갱은 그 사실을 다음날 알고 떠나게 됩니다. 고갱이 이렇게 떠나고 나서 고호는 더 이상 해바라기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고갱이 떠난 이후 고호는 더 이상 해바라기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호의 이 간절한 열망은 본래적인 것이었죠. 이 열망은 고호에게 다시 사이프러스로 전이가 됩니다. 고호는 그림의 후반부에 사이프러스 나무를 많이 그렸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용투림치며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고호의 해바라기는 바로 이렇게 사이프러스의 모습으로 새롭게 부활한 것이죠. 고호가 그린 이 사이프러스 나무를 보면 하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솟아오르면서 캔버스 밖을 뚫고 나가버릴 정도입니다. 그런 사이프러스 나무를 향해서 태양이 동심원을 그리며 그 사이프러스 나무의 열정을 안아주는, 부드럽게 안아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죠. 바로 이 영원함을 향한 갈망은 고호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열망이고 또한 고호 자신에 대한 회복을 꿈꾸는 열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호의 A Starry Night, 미국 뉴욕의 모마에 있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도 저 왼쪽에 사이프러스 나무가 온통 하늘을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솟아오르고 있는 것이죠. 생레미 마을의 풍광을 그린 건데요. 생레미 마을의 저 성당 첨탑보다도 훨씬 더 높고 열정적으로 하늘을 향해 간절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프러스 나무에 대한 열망을 화답하면서 저렇게 하늘의 별들이 주먹만하게 춤추듯 그려지면서 이 한 인간의 간절한 열망에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호의 그림은 더욱더 깊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영원함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고호의 모든 그림 속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열망은
어떤 종교나 사상의 틀 속에는 가두어 놓을 수 없는, 모든 인간이 잃어버리고 살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리워하는 그 우리가 떠나온 우리의 본향을 향한 근본적인 그리움이기 때문입니다.